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10장 밀양무기질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셀레늄하고 이번 시간에는 극밀양무기질, 다시 얘기하면 망간과 몰리브덴, 크롬이 들어있습니다. 이것과 인체의 구성 성분 중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물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하고 들어갈게요. 지난 시간에 요오드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요오드는 체내에 극소량으로 존재하는 밀양 무기질이지만 갑상선 호르몬의 주성분으로서 체내 대사를 조절하고 체온 유지라든지 생식, 성장 등에 관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갑상선과 관련이 되어 있고 해조류에 많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리인데요. 구리는 체내 근육의 간이라든지 심장 등에 주로 존재하며 여러 효소의 성분으로서 작용하여 그 기능과 대사면에서 철분과 유사한 점이 많은 원소입니다. 철분과 마찬가지로요, 빈혈과 관련돼 있고 결합체 조직을 합성하고 여러 금속 효소의 구성 성분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거 배웠습니다. 과잉증이 걸리면은 구리의 대사 이상으로 간과 뇌에 구리가 축적되는 유전 질환인 윌슨병에 걸린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불소인데요. 인체에 존재하는 불소의 양은 아주 미량이지만 뼈와 치아의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체내에 존재하는 이 불소는 95% 정도가 뼈와 치아에 존재하는데요. 불소는 아이들의 치아를 충치로부터 예방해 줄 뿐 아니라 노인들의 골 손실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나는 밀양 무기질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나요? 다음 질문에 OX로 답하시오. 이번 시간에는 한 문제의 퀴즈를 가지고 왔는데요.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C는 철의 흡수율을 높인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자, 우리가 비타민 C에 관련돼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공부를 해봤는데요. 긍정적인 냄새가 납니다. 정답은 예스입니다. 이처럼 비타민 C는 식이 내에 철의 흡수를 높인다라고 우리가 배웠던 기억을 하실 겁니다. 반면에 피틴산이라든지 탄닌산, 이 섬유소는 철의 흡수를 저해하죠. 일반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마지막 남은 밀양 무기질 셀레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셀레늄은 인체 내에서 주로 간이라든지 신장이나 심장, 비장에 분포되어 있는 밀양 원소입니다. 여러분, 비장이라고 하는 장기 잘 아시나요? 인간의 복부 왼쪽 상단에 위치하는 이 림프기관을 우리가 비장이라고 하는데요. 몸에서 가장 큰 림프기관입니다. 이 큰 비장의 역할은요, 면역세포를 생성하고 노화 적혈구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간이나 신장, 심장은 잘 알지만 이 비장에 대해서 모르는 선생님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셀레늄의 체내 중요성이 인식된 것은 1970년대 후반으로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셀레늄의 항산화 효과 및 항암 효과가 보고되면서 일반인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셀레늄은 정상적인 산소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자유기로부터 세포를 지키는 항산화 효소의 중요한 구성 성분이고 면역 체계와 갑상선의 정상적인 기능을 위해서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식품 중에 이 셀레늄은 대부분이 아미노산이 메티오닌과 시스테인의 유도체와 결합되어 존재하는데요. 이 물질들은 쉽게 흡수되므로 다른 밀양 무기질보다 생체 이용률이 아주 높습니다. 영양 보충제인 무기 셀레늄의 형태로 공급되면 공급 형태가 흡수율에 따라서 50 내지 100% 범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과잉 섭취에 대해서도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셀레늄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셀레늄은 글루타치온 과산화 효소라는 항산화 효소의 필수 구성 성분으로 작용합니다. 이 글루타티온은 우리가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글루탄산과 시스테인, 글리신 이 세 가지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항산화 물질을 우리가 글루타티온이라고 하지요. 글루타티온 과산화 효소는 환원형의 글루타티온을 이용하여 독성의 과산화 물질을 수용성 물질로 전환시켜서 중화시킴으로써 과산화 물질에 의한 세포막이나 세포 파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효소는 세포를 산화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셀레늄은 비타민 E와 마찬가지로 유리 라디칼, 지난번에 배웠죠. 유리기라고도 하며 비공유 홀전자를 가진 화학종입니다. 이것은 강한 산화제로서 노화의 주요 원인이죠. 이 유리 라디칼의 작용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서 셀레늄이 충분한 경우 항산화 작용에 요구되는 비타민 E를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셀레늄은 갑상선 호르몬을 활성화시키는 데 관여하고 유리 라디칼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결핍증과 과잉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셀레늄이 결핍되면 근육이 손상되거나 약해지고 성장 저하라든지 심근 장애가 발생합니다.
중국의 캐시안 지방에서 처음 보고된 캐시안 병은 고유명사입니다. 이 캐시안 병은 셀레늄 결핍으로 발생되는 질환이 된 고유명사인데요. 중국의 지역명이죠. 주로 어린이와 가임 여성들에게 나타내는 풍토병 심장 근육 질환으로서 셀레늄의 섭취가 낮을 때 일어나며 혈액과 머리카락의 셀레늄 함량도 높아지고 비타민 E 부족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 셀레늄 만성 중독은 머리카락과 손톱에 변화를 가져오고 피부병이나 신경장애, 치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영양 섭취 기준과 급원식품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한국인의 성인을 위한 셀레늄의 권장 섭취량은 60 마이크로그램이고 임신부와 수유비의 추가 권장량은 각각 4에서 1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식품과 보충제를 통해서 섭취하는 총 섭취량은 400 마이크로그램을 넘지 않도록 상한 섭취량을 정하고 있습니다. 육류의 내장과 해산물에 풍부히 들어있고요. 육류, 곡류, 버섯류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시리얼이나 곡류의 경우 셀레늄 함량이 다양한데 이는 식물이 자란 토양에 따라서 그 함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국인의 1일 셀레늄 섭취 기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러분 나이 남자 19세에서 29세를 놓고 봤을 때 평균 필요량은 50 마이크로그램이고요. 권장 섭취량은 60입니다. 상한 섭취량은 400이고 여성도 동일합니다. 여기서 임신부와 수유부는 다른 영양소와 마찬가지로 추가 섭취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셀레늄의 주요 급원식품을 100g당 함량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송이버섯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100g당 159.9 마이크로그램의 셀레늄이 들어있기 때문에 송이버섯이 비싼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비쌉니다. 프레시 송이버섯은 한 개에 몇만 원 하지요. 쥐치포, 렌치콩, 우리가 다른 말로 렌틸이라고 하는데요. 멸치라든지 미역, 해바라기씨, 서기버섯, 닭 부산물이라든지 정갱이, 메추리알, 국수, 피스타치오에서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미량 무기질에 대해서 다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극미량 무기질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극미량 무기질은 하루 필요량이 100mg 이하인 것을 미량 무기질이라고 하면 아주 소량 필요로 하는 것이 극미량 무기질인데요. 여기에는 화학 원소로 표현되는 망간과 몰리브덴, 크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망간은요. 화학 원소가 Mn이죠. 이것은 원자 번호가 25번인데 원자 번호는 원자 핵 속의 양성자의 개수를 나타낸 것으로서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인정된 원소는 총 118개입니다. 1번이 수소이고 118번이 오가네손이죠. 여러분 오가네손이라는 원소 아시나요? 첫 번째 이 망간은요, 말씀드렸듯이 화학 원소가 Mn이고 여러 금속 효소 중 조효소의 구성 성분으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방출시키고 지방산과 콜레스테롤 합성, 탄수화물 대사, 간에서의 지방 방출 등에 관여합니다. 이 망간의 결핍 증상으로는 체중이 감소하고 일시적인 피부염이라든지 저콜레스테롤 혈증, 구토나 메스꺼움, 모발 탈색, 모발과 수염이 늦게 자라는 것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망간은 식물성 식품에 널리 존재하고 필요량은 매우 소량이므로 일반인들에게 망간 결핍증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망간의 과다 섭취는 근육 조절의 손상이라든지 심리적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면서 간과 중추 신경계에 많이 축적되면 파킨슨 병과 같은 신경 근육계 증상을 보입니다. 파킨슨 병은 손발이 떨리고 행동이 느려지면서 근육이 굳어지는 것이 주 증상인 만성 퇴행성 질환입니다. 중뇌의 뇌세포가 서서히 죽어가면서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부족해지고 이로 인해서 신경세포 사이에 정보 전달에 이상이 생겨서 몸의 움직임이 문제가 생기는 질환인데요. 과거 미국의 유명한 헤비급 권투 선수인 무하마드 알리가 파킨슨병에 걸려서 이 병이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졌던 기억을 하실 겁니다. 우리나라의 성인 하루 망간 섭취량은 남녀가 각각 4.0mg과 3.5mg으로 상한 섭취량이 11mg으로 정하여 식품과 보충제, 식수 등을 통해서 섭취하는 총량이 이를 넘게 하지 않도록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망간은 식물성 식품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도정하지 않은 곡류라든지 그 제품, 녹색 채소, 과일류가 주요 급원입니다. 한국인의 망간 급원 식품과 함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서 보는 것 같이 여러분 나이 19세에서 29세에 충분 섭취량이 4.0mg이고 상한 섭취량이 11mg입니다. 권장 섭취량과 필요 섭취량은 정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여자는 거의 비슷하고요. 임신부와 수유부도 상한 섭취량만 넓게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망간의 주요 급원 식품을 100g당 함량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도정되지 않은 쌀에 많이 들어있듯이 현미에도 많은 양의 망간이 들어있습니다. 감이라든지 미숫가루, 보리, 대두, 시금치, 파인애플, 밤, 메밀국수, 고사리에도 망간이 들어있습니다. 망간의 주요 급원 식품을 1회 분량당 함량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곡류가 주성분인 미숫가루가 많이 들어있고요. 파인애플이나 밤, 현미, 보리, 메밀국수, 감 등에 들어있습니다.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기 위해서 다양한 식재료를 먹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으로써 첫 번째 극미량 무기질인 망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몰리브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몰리브덴은 산화 환원 과정에서 관여하는 효소인 잔틴 산화요소라든지 알데히드 산화요소, 아황산염 산화요소 등의 조효소로 작용합니다. 효소의 작용을 도와주는 것을 조효소라고 하지요. 유전적으로 이 효소가 결핍되면 대사 이상이 생긴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서 이를 필수 원소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결핍 증상으로는 정신적 변화와 황과 퓨린의 대사 이상이라든지 허약 증세와 혼수 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몰리브덴 결핍이 드뭅니다. 몰리브덴은 비교적 독성이 적은 원소이므로 과잉증이 잘 나타나진 않지만 설사라든지 느린 성장, 속도, 빈혈, 통풍 등과 같은 증상이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급원식품에는 전곡류라든지 견과류, 콩류 등 동식물성 식품에 널리 분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을 위한 몰리브덴의 권장 섭취량은 남녀 각각 30 마이크로그램과 25 마이크로그램이고 상한 섭취량은 각각 600 마이크로그램과 50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그러면은 한국인의 1일 몰리브덴 섭취 기준을 표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여러분 나이 19세에서 29세 평균 필요량은 25 마이크로그램이고 권장 섭취량은 300, 상한 섭취량은 600입니다. 여성은 비슷하고요. 임신부와 수유부는 추가로 필요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몰리브덴의 주요 급원식품을 100g당 함량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팥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이 먹고 있는 팥인데요. 295 마이크로그램이 100g당 함량이 되어 있습니다. 땅콩이라든지 강낭콩, 두류에 많이 들어있고요. 옥수수라든지 두부, 상추, 대추, 현미, 빵, 국수에도 소량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은 도표를 통해서 1회 분량당 함량을 볼게요. 팥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고요. 옥수수, 강낭콩, 두부 순으로 몰리브덴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세 번째 극미량 원소인 크롬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은 동물 실험을 통해서 크롬의 주요 역할들이 보고되긴 했지만 인체 내에서 크롬의 중요성이 인식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아직 우리가 모르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계속 연구가 필요하고요. 크롬은 인슐린 작용을 원활하게 해서 탄수화물이라든지 지질, 단백질 대사에 영향을 주는데요. 결핍 시 포도당 내성 감소 및 당뇨병 위험성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혈청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유전자 변이를 억제함으로써 암 발생을 낮추는 역할도 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울러 수분 오염이라든지 산업공해 산물의 과다 노출로 인해서 알레르기성 피부염이라든지 피부 궤양증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중독이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크롬의 기본식품으로는 육류와 도종이 안 된 곡류 등으로 도종된 곡류보다 전곡류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크롬의 우리나라 성인 남녀 충분 섭취량은 각각 30 마이크로그램과 20 마이크로그램인데요. 도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이 19세에서 29세를 놓고 봤을 때 충분 섭취량은 30 마이크로그램이고 평균과 권장과 상한 섭취량은 정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은 충분 섭취량이 20 마이크로그램이고요. 임산부와 수유부는 5에서 20 마이크로그램을 추가로 먹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크롬의 주요 식품을 100g당 함량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치즈에 많은 양의 크롬이 들어 있습니다. 달걀이라든지 간, 소고기, 전밀, 감자, 굴, 바나나가 주요 성분이네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1회 분량당 함량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감자에 상당히 많은 크롬이 들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되겠습니다. 달걀이라든지 간, 전밀, 소고기, 굴, 크롬의 주요 급원 식품입니다. 이것으로서 세 가지 극미량 무기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기까지 배운 미량 무기질과 극미량 무기질의 요약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영양소의 이름은요, 철이라든지 아연, 구리, 요오드, 셀레늄, 불소가 하루 필요량이 100mg 이하인 미량 무기질이고, 극미량 무기질은 망간과 몰리브덴, 크롬입니다. 여기서 생화학적 기능이라든지 권장량, 결핍증이나 과잉증보다도 우리가 풍부한 식품에 대해서 더 몰두를 해야 되겠습니다. 육류나 어패류, 가금류 등에는 철이나 아연, 구리 등이 많이 들어있고요. 해조류에는 요오드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새우라든지 어패류, 육류에는 셀레늄이 들어가 있고요. 육류나 어류에는 불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귀리라든지 전곡류, 녹색 채소, 과일류에는 망간이 들어가 있고, 간이라든지 우유, 시금치, 완두콩에는 몰리브덴이 두번됩니다. 마찬가지로 달걀이나 전곡에는 크롬이 들어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극미량 무기질과 마지막 미량 무기질 셀레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우리 인체 내에 가장 많은 구성 성분이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물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인체의 구성 성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성인의 신체는 약 60%가 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인체에서 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성별이라든지 연령, 체조직의 구성에 따라서 다르고 일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수분의 함량이 감소합니다.
또한 근육 조직은 지방 조직에 비해서 수분의 함량이 높아지므로 같은 체중이라도 근육질의 사람이 지방 조직의 함량이 높은 사람보다 수분 함량이 높습니다.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 수분 함량을 우리가 볼 텐데요. 인체에 함유된 수분은 그 분포에 따라서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으로 구분되고 세포 외액은 다시 혈액과 간질액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나 혈액 내외액은 수분의 통과가 용이한 반투과성의 막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무기질 균형에 따라서 수분이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들 수분 통과의 정도는 주로 전해질이라 일컬어지는데 나트륨, 칼륨, 염소 등의 농도에 따라서 조절합니다. 체내 수분 함량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가 갓 태어난 유아나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수분량이 전체의 75%로 거의 대부분입니다. 1세의 경우에는 58%가 수분량이고요. 6 내지 7세의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62%가 수분량입니다. 성인 남자의 경우에는 31에서 60세의 경우에 54.7%가 수분량이고요. 평균 수치입니다. 성인 여자의 경우에는 45%로 남녀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상하죠? 다음으로는 체내의 수분의 분포도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성인의 총 체액량은 45리터가 수분인데요. 이 중에서 15리터 정도인 세포 외액과 30리터인 세포 내액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중에서 세포 외액은 혈액 내의 모세혈관벽과 세포 간질, 세포 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혈액은 혈관 내액 3리터 정도를 차지하고요. 세포 간질은 혈액 외액의 12리터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인체의 물의 요구량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인체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변이나 땀, 호흡, 대변으로 손실되는 수분을 계속 보충해 줘야 합니다. 일반 상식이죠. 만약에 수분 섭취와 배설의 균형이 깨지면은 인체는 갈증을 느끼거나 부종을 일으키게 되고 그 정도가 심해지면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사람의 단위 체중당 1일 수분 필요량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요. 1세에서 6세의 경우에는 1kg당 90에서 100mg이고요. 7에서 10세 어린이의 경우에는 kg당 70에서 85ml, 11세에서 18세의 경우에는 40에서 50ml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이 성인의 경우에는 kg당 30에서 35ml가 필요한데요. 이것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하루 성인 필요량을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2000에서 2800ml가 필요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물의 필요량은 이제 일반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물의 체내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물의 체내 기능은 크게 8가지로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 영양소와 대사물질을 운반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며 상피 조직의 건강을 유지하고 체조직의 구성 및 체액량을 유지시킵니다. 다섯 번째로는 체내 화학 반응에 관여하고 체온 유지에 관여하며 윤활제 역할을 하고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영양소와 대사물질을 운반한다는 것인데요. 물은 2개의 수소 원자와 1개의 산소 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소기호가 H2O죠. 물은 에너지를 내지 않지만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어서 6대 영양소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물의 체내 기능을 8가지로 요약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양소와 대사물질을 운반한다는 것입니다. 수분은 각종 영양소와 대사물질을 필요에 따라서 세포 안으로 또는 혈액을 통하여 운반하여 세포 안에서 사용되거나 저장되도록 돕습니다. 또한 물은 세포 내에서 대사작용이 일어나는 동안 생성되는 반응물질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의 체내 기능은 노폐물을 배출한다는 것인데요. 대사 과정에서 생성된 질소 혼합물 등의 노폐물은 물을 매개로 해서 세포 밖으로 배출되며 혈액을 통해서 운반되어 신장이나 폐를 통하여 몸 밖으로 배출합니다. 또한 극히 소량은 땀 성분에 섞여서 배출되기도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체내 기능은요. 눈, 입, 코, 피부의 촉촉함을 유지한다는 것인데요. 만약에 물의 성분이 없다라면 끔찍하겠죠. 이처럼 눈, 코, 입, 피부 등의 상피세포 조직은 수분이 부족하면 점액의 분비가 원만하지 못하고 표면에 균열이 생기고 세균의 침입에 쉽게 노출되고 이는 면역력의 저하로 연결됩니다. 특히 인체의 피부는 가장 기본적으로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이며 이 일에 물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네 번째로는 체액의 구성 및 적절한 체액의 양을 유지한다는 것인데요. 물은 혈액을 포함하여 세포 외액과 내액으로 구성하며 그 속에 포함된 전해질의 농도에 따라서 반투 과막을 통하여 이동함으로써 각 부위마다 적절한 양의 체액을 유지합니다. 다섯 번째 체내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체내 화학 반응에 관여한다는 것인데요. 체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화학 반응은 모두 물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가수분해라고 일컬어지는 영양소의 소화 과정은 각각의 반응보다 물 한 문자가 더해지거나 떨어져 나오는 과정입니다. 여섯 번째는 정상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돕는다는 것인데요.
인체는 열이 날 때 체표면을 통하여 땀의 형태로 수분이 증발시키면 이때 빼앗기는 기와열의 체온을 낮춰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더운 여름에 겨울에 비하여 갈증이 더 자주 나는 이유도 피부에서 체온 조절을 위하여 땀이 더 많이 증발되기 때문이죠. 자, 7번째로는 윤활제 역할인데요. 관절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하여 연골과 뼈의 마모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 외에도 타액이라든지 소화기관, 호흡기관의 점액도 일종의 윤활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8번째로 외부 쇼크로부터 충격을 흡수한다는 것인데요. 척수는 척수 속에 분포되어 있으며 척수의 주변은 척수액이 둘러싸여 있어서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양수 역시 태아를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아기가 10개월 동안 자라는 자궁에 수액이 없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무엇보다도 이처럼 수분의 균형이 필요한데요. 그러면은 체수분의 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체내의 수분은 그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투입되는 양과 배출되는 양의 균형을 필요로 합니다. 체내의 수분이 증가되는 경로를 보면 음료나 물 등의 액체 형태로 섭취하는 것과 체내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것, 그리고 식품 속에 함유되어 섭취되는 것으로 분류되는데요. 반면에 배출되는 경우는 소변이라든지 장내에 배출되지 않고 대변에 섞인 것, 호흡을 할 때 내뿜는 공기에 포함한 수증기의 양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피부 표면을 통해서 증발되는 양이 모두 포함됩니다. 우리가 목욕탕에 가서 온수에 들어가 있으면 답답함이 느껴지는데요. 피부가 호흡을 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들 섭취와 배설의 총량은 각각 1450에서 2800ml의 범위 안에서 균형을 이루게 되는데요. 보통 소비되는 1칼로리는 1칼로리당 1.0ml, 어린이는 1.5ml 정도의 수분이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노인은 수분 섭취량이 부족될 수 있고 갈증 감각이 둔해지면서 신체의 수분 보유 능력이 저하되므로 특히 수분 섭취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노인을 위한 식품 피라미드의 맨 아래 칸에 수분 섭취량을 제시하여 강조하고 있는데요. 노인일수록 물을 충분히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림 10-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내 수분의 생성과 배출량을 잘 설명해 보고 있는데요. 왼쪽에서 보시는 것이 우리가 인체에 생기는 수분이 생성되는 모습입니다. 체내 대사로부터 생성되는 것이 200에서 300ml이고요. 물로 섭취되는 것이 550에서 1500ml, 대부분이죠. 식품에 함유된 수분이 700에서 1000ml입니다. 물이 들어가 있지 않은 식품은 없습니다. 이것으로써 2800 정도가 생성이 되고 배출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게요. 대변이 150ml이고요. 신장이 500에서 1400ml입니다. 오줌이죠. 피부의 호흡으로 통해서 450에서 900ml가 나가고 생각보다 많습니다. 폐가 피부보다 적은 350ml가 나가서 총 수분 배출이 2800ml가 됩니다. 그래서 수분의 생성과 배출량의 균형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탈수의 증상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이 탈수는 신체의 수분이 지나치게 손실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분량이 감소하면 혈액량이 적어지고 혈압이 떨어지는데요. 수분이 10% 이상 감소하면 혈압 저하로 심부전 및 심박수의 증가 등이 탈수 증상이 나타나고 20% 이상 감소하면 신체가 심각한 상태로 이르게 돼서 결국 사망하게 되는데요. 체내 수분 공급량이 부족했던 사람은 회복이 되었어도 신장에 쌓여있던 대사물 때문에 신장 기능이 손상되기도 합니다. 자, 심각하죠. 그러면 수분 균형을 설명하기 위한 수분 과잉을 설명할게요. 수분이 과잉되면 세포 외액의 전해질 농도가 낮아져서 물이 세포 내액으로 들어가거나 칼슘이 세포 외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근육의 경련이 오고 세포 외액의 감소로 혈압이 낮아서 우리 인체는 쇠약함을 느끼게 됩니다. 너무 물을 과잉으로 많이 먹어서도 안 되겠죠. 이처럼 수분의 균형이 조절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체수분의 균형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장에서 알도스테론이 나트륨을 재흡수하고 항이뇨 호르몬이 소변의 배출량을 조절하며 갈증을 유발해서 수분을 자연스럽게 섭취하도록 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체내 수분 균형 조절 과정을 그림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인체는 체내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세포 외액의 나트륨이 증가하고 갈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 시상하부에서는 수분을 섭취하도록 해서 결국 수분을 마시게 되고요. 계속적인 수분을 섭취하지 않게 되면 체액량이 감소하고 부신피질인 알토스텔론의 분비로 인해서 나트륨의 재흡수가 증가되고 혈액 삼투압의 증가에 따라서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되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수분의 재흡수량과
갈증을 유발시킴으로써 수분의 섭취를 증가시키도록 하죠. 이러한 현상을 수분 균형의 조절 과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정도로 세 번째 미량 무기질에 대한 설명을 요약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미량 무기질인 셀레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아울러서 극미량 무기질인 망강과 몰리브덴, 크롬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인체의 아주 중요한 구성 성분은 많은 양의 비중을 차지하는 물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주차에 걸친 영양학에 대한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수고 많았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한 식품 영양학의 지식이 여러분 삶에 있어서 좋은 지식과 지혜가 된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영양학을 공부하느라고 상당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